종교철학 제11주차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종교철학 담론 10장에 나오는 현상학적 해석학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철학 담론 교재 423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보편적 해석학을 저희들이 취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편적 해석학에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문법적 이해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법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단어나 문장의 단락,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 저자가 글을 쓸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 문법적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사용한 단어들을 글을 읽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독자가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텍스트의 의미가 왜곡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이해는 저자의 심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심리란 다름 아닌 의도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를 텍스트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이해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편적 해석학은 보편을 지향하는 해석학으로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이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석의 행위 속에서 누구를 배제하게 되는가 하면 독자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보편적 해석학이 되기 위해서는 문법적 이해와 또 심리적 이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장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해석의 행위에서 독자를 배제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 해석학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독자를 그러면 해석의 행위 속에서 배제를 했을까? 그거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독자를 해석의 행위 중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해가 어떻게 될까? 이데올로기적이고 또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해석에 개방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독자의 의미를 해석의 행위에서 부여하게 되면 텍스트가 매우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보편적 해석학에서는 텍스트와 저자만을 인정을 하고 독자를 배제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현상학적 해석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상학적 해석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현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현상학의 해석학은 누구에 의해서 전개되고 또 주장이 되었는가, 그리고 현상학적 해석학의 주된 이해의 구조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피나미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이는 것이 내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세계가 어떻게 나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가 혹은 들어오는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한 탐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상에 대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친숙해 있는 옛 가운데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이야기를 언급하면 다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그 구절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기나무 가운데로 붙어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들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모세는 들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현상이죠. 그 불이 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묻게 되죠. 모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하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들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거죠. 현상은 이처럼 언제나 해석학적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즉 그것의 의미를 찾으려고 사람이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왜 그런가? 현상은 인간이 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 묻고 따지고 판단하고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기도 하고 그 현상에 대해 무엇을 부여할까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이 의식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혹은 맹신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 또 세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의미가 실제로 옳은 의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게 되죠. 현상학에서 현상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의식적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세계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의식과 연관지어서 무엇인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현상학에서 현상의 학문적인 의미를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영어의 phenomenon이라고 하는 단수입니다. phenomena 그러면 이제 복수인데 이 phenomena는 소위 파이논이라고 하는 말하고 로고스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상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 파이노메논이라고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타남, 내 눈에 들어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상학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런 현상을 단순히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관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관적이죠. 왜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 현상이 아니라 주관적 현상입니다. 내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가 내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식은 주관적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어떻게 세계가 처음으로 인간의 의식, 내 의식, 다시 말하면 주관적 현상 속에
나타나는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혹은 연구이지요. 그래서 현상학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의미는 단지 의식의 현상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명확하게 현상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 세계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학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전개되었고 주장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학적 해석학은 에드문트 후설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에드문트 후설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재 423쪽에 후설에 관해서 제가 설명해 놓았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이 후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후설은 독일인이지만은 유태계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인 프로스니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학문에 관심이 상당히 폭이 넓어서 수학, 물리학, 천문학, 그리고 철학 이런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생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에 속하는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공부밖에 몰랐던 사실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아픔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중 하나가 1914년 세계 1차 대전 중에 그의 두 아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의 큰아들 장남이 전쟁에 참여하고 전사했습니다. 이 무렵에 그의 아내마저도 죽게 되는 불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서는 여러 제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뛰어난 제자를 한 사람 들라라고 하면 우리가 존재론적 해석학에서 다루게 될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후설의 수제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후설은 하이데거가 자기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했다라고 비난을 하긴 하지만 후설은 나치 정권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독일의 대학에서 유태계의 저작들, 작품들을 사실은 도서관 앞에서 불사르게 하는 그런 현장도 목격을 하게 되고 모든 대학에서 유태계의 교수들에게 대학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후설의 경우에서도 후설이 외국에 강연을 갈 수 있었는데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출국 금지를 당하기도 하고 후설이 말년에 대학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총장의 자리에서도 물러나기도 하는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나치 정권에 대항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현상학은 이미 의식의 선음성을 주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인간이다라고 할 때 인간은 의식의 존재, 의식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건이나 현상에 인간은 맹목적이고 맹신적일 수 없고 또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후설이 말하고 있듯이 의식은 이미 대상에 관한 의식이고 대상은 이미 의식에 대한 대상이다.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이 현상학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의식이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주어진 사건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혹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한 맹목,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계를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후설은 현상학적 해석의 구조를 잘 분석하고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학적 해석학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인 에포케를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 에포케, 이게 이제 현상학적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종교 철학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어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에포케 개념입니다. 에포케를 조금 아시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포케라고 하는 말은 사실 후설의 독특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이고, 이 에포케가 인식 비판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종교 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에포케를 조금 외워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교재 425쪽에 보면 제가 종교철학 담론을 저술할 때에 이 에포케에 관한 설명을 잘 해두었습니다. 에포케는 문자적으로 괄호 묶기, 또 괄호 치기, 밑줄 긋기, 또 조금 이제 인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판단 중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포케는 괄호 묶기, 판단 중지, 밑줄 긋기, 괄호 치기, 괄호 묶기, 뭐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에포케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전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에포케는 외부 세계를 괄호 안에 넣는 과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포케는 외부 세계를 괄호 안에 넣는 과정입니다. 자, 외부 세계는 무엇인가요? 현상이죠. 객관적인 세계, 현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현상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상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매일 아침 네이버 검색창이나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또 구글을 통해서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총체적인 그런 내용이 후설에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일 수 있고 문학적일 수 있고 신학적일 수 있고 또 논쟁적일 수 있고 사고 사건일 수 있고 비판일 수 있고 이데올로기일 수 있고 또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상입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계의 모든 총체적인 것에 대한 내 의식이 괄호 안으로 묶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이런 세계의 현상을 넣어야 하는가, 괄호를 쳐야 하는가, 괄호를 묶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그것은 인간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 또는 의미가 어때요? 왜곡되거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괄호를 치는 겁니다. 괄호 안에 묶어 두는 겁니다. 판단을 중지해 보는 거죠. 그게 에포케예요. 자, 다시 말을 하면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에포케에서 괄호로 묶는 이유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선입견과 편견 혹은 주관적인 의식에 의해서 잘못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객관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괄호 안을 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세계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에포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현상학을 이렇게 들으니까 뭐 재미있지 않나요? 뭐 저 혼자 이제 재미있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아주 재미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후설의 현상학에서 보면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포케에는 이 두 가지가 변정적으로 긴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에시스라고 하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에마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노에시스 현상과 노에마 현상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에포케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이런 그 현상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이제 용어가 나오잖아요. 노에시스는 뭐고 또 노에마는 뭔가. 종교 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상당히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그런 용어,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에시스라고 하는 거는 지향하는 현상이에요. 지향하는 무엇이 지향하다.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뻗어나가다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향하는 의식을 바로 노에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의식은 바로 외부를 향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지향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노에시스입니다. 노에시스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seeing that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냥 정승태라고 하는 사람 seeing that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교수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하나의 괄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괄호를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외부의 어떤 그 겉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게 될 때 경찰을 바라보게 돼 경찰이라고 할 때 그 경찰은 노에시스가 아닙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경찰이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에마이에요. 노에마. 뭐뭐로서 본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반면에 노에마는 지향된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외부의 세계를 지향했다면 결국 무엇으로 본다는 의미죠.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노에마는 seeing as로 표현을 됩니다. 뭐뭐로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향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평가되어지고 이해되어진 것을 뭐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포케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를 지향하는가 하면 노에마가 잘못 왜곡될 수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괄호 안에 묶어두는 거예요. 판단 중지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 판단되게 될 때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고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라. 이것이 이제 후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후설이 이 현상학적 해석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 왜 후설은 이 현상학적 해석학을 통해서 이렇게 에포케 안에는 노에시스, 노에마의 이 변정적 관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게 그는 취급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항상 그래. 뭐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을 많이 쓰죠. 운전할 때도 이거는 뭐 적절한 뭐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잊어버릴 수 되는데 가끔은 이제 운전할 때 여성 운전자와 좁은 골목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의 남성 운전자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좀 서툴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뭐 김여사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이 표현으로 김여사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런 것이 물론 이제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그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요즘에는 뭐 대부분 남성 운전자보다 여성이 남성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후설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나치 정권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치가 유태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태인이야, 그 사람은 그쪽 지방이야 라고 하는 나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이 노예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노예 시스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노예마는 항상 괄호로 묶고 다시 노예시스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무엇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무엇으로 지향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에포케 하라는 거예요. 판단 중지 하라. 괄호 묶고 괄호 안으로 그냥 넣어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에 의해서 사물을 왜곡시킬 수 있고 위험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후설이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 현상학적 해석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무엇일까요? 객관적 이해입니다. 객관적 해석을 내리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후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텍스트를 이해할 때에 있는 그대로 보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노예마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창조되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포케의 현상을 통해서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평가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제 11주차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주에 제 12주차에서는 존재론적 해석학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마틴 하이데거를 주로 중심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